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국회 답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참여자 26만 명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가입자 처벌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마무리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시민당에 보낼 의원들을 제명했고 통합당은 최고위에서 부산, 금정 등 4곳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4.15 총선 격전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미래통합당 김태우 후보가 맞붙는 서울 강서을을 살펴봅니다. 정치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N번방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과 잡음이 일고 있는 여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공천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지근의 얼굴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질타가 또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다루기 위해 국회 과방위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N번방에 돈을 내고 가입한 가입자들은 성범죄 사실을 방관한 공범이라며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따졌습니다. 특히 N번방 가입자 전원을 전수조사하고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벌, 관계자 전원 처벌, 그다음에 26만 명 전원 신상 공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형법과 성폭력 처벌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가입자와 운영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의 제3의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해선 강도 높은 법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형법의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물론이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이 밖에 여야는 처벌 규정과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텔레그램에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그거는 작년 2월 달부터 공론화된 문제였습니다. DC라든가 뭐 등등을 통해가 일가메스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생 2명은 찾아낼 수 있었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그걸 찾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린 여아들, 그 어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이렇게까지 입고 나서야 결국 여기까지 입고 와서야 범부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부가 범부처 대책이 아니고 돌부처 대책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가 불법 음란 정보 유통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4.15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오늘 정치권은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시민당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는 의원 꺼주기를 본격화했고 통합당은 4개 지역구의 공천을 다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불출마 현역 의원 약 7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심기준, 재윤경, 정은혜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명했습니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바꾸기 위해선 제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명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구 의원 중엔 이종걸, 신창현, 이훈, 이규희 의원이 탈당해 시민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들의 추가 결단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10명 남짓한 의원들이 시민당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의 승리가 곧 민주당의 승리라며 지지를 당부한 반면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을 향해선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와 공관위가 일부 지역구 공천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는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 과천 등 4개 지역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최고위는 이 지역 후보자들의 이력과 경선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공관위에 제의를 요구했지만 공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직권으로 취소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면서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최고위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공관위는 즉각 반발했고 회의를 다시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고위가 당헌에 어긋나는 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각에선 통합당 최고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김정인 전 대표 영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동입니다. 네, 이번 총선의 관심 지역 중에 한 곳이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의 맞대결로 관심이 모아진 곳인데요. 강서울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김태우 후보를 강민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 강서울은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변인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거쳐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진성준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 후보는 청와대와 서울시에서 일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강서구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포공항 개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서를 국제경제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곡 첨단 연구단지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김포공항을 주민 친화형 국제공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서력도 다짐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와 강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삼수하지 않을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진 후보의 대항마로 청와대 저격수로 불린 김태우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 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문재인 정권과 홀홀 단신으로 싸워왔던 이 김태우의 이 신념을 한번 믿어주시고 저의 정직함과 전문성을 믿어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 김 후보는 마곡 지역 개발 이익금 환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환수금으로 문화테마 호수공항과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공항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같은 강서 지역 개발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4조 원에 가까운 돈이 SH공사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환수해 오겠다. 그 돈을 이 지역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겠다. 강서울은 통합당 김성태 의원 이전에는 여야가 번갈아 당선됐을 만큼 예측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는 진성준 후보와 상식과 정의를 외치는 김태우 후보 중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과 관련해 선을 넘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친황 계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의견차가 있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당 공천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논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또 미래한국당 큰 틀에서는 인재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소위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에
좀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이 친황교안 공천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친황은 없고 앞으로도 친한계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호남 공천 무산이 황 대표의 반대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출신 지역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OX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유영하 변호사의 한국당 공천 탈락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특정인의 공천을 말할 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선 4.15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악법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바로잡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공수처법, 반민주 악법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마는 이런 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과반을 우리가 확보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고. 황 대표는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 야구의 9회 말 투아웃을 언급하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슈 분석 김희연, 이소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희연 기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마라.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열린민주당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소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초반에는 보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은 상당히 비판적인 분위기였다. 다음 날 이해찬 대표 통합은 아니지만은 연합 세력이다. 상당히 적당한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끌어안는 모습이던데. 네,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왜 이렇게 강한 표현까지 쓰게 됐을까요? 네, 이게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정당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지지 세력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해찬 대표는 더시민이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주당이 참여한 유일한 비례연합 정당이라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전략은 더시민으로 간 민주당 비례 후보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과 맞닿아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더시민으로 간 비례 후보들이 11번부터 20명이 배정돼 있는데 이 후보들이 자신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며 뒷번호 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시민의 정당 득표율을 올려서 기대 이상의 비례 의석수를 얻게 되면 비례 후보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고 이번 총선 목표인 원내 일당, 나아가 과반 의석까지 노리는 일석이조의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 좀 견제를 할 만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높은가요? 네, 이게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중에 12.6%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대로 의석수를 계산하면 6석 정도 되는데요.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번 달 말까지 17%,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못해도 25%는 나올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 지지율이 더 시민으로 가게 되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민주당 출신 비례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린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지지층 이동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12.6% 나왔다 하는데 이쪽에 지금 있는 손혜원 의원은 25%까지 가능하다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네, 25%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뚜껑은 좀 열어봐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서로 두 정당이 경쟁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차피 가져갈 몫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 열린민주당에서 또 많이 가져가 버리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인재 영입했던 11번부터 17번 당선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그게 우려가 크죠.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17석까지는 당선권 안으로 보는데 확실하게 봤죠. 그 다음 네. 또 추가로 기대를 했고요. 근데 그 부분을 열린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그마저도 혹시나 위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요 지금 이제 통합당 지금 이제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지금 이틀간을 거쳐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이제 선언했던 부산의 금정 지역구죠. 지금 막판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공교롭게 여야 모두 지금 관련된 지역인데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교체했습니다. 네, 부산 금정 민주당 후보가 김경지 변호사에서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으로 교체됐습니다. 당초 김 변호사가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었는데요. 과거 불륜설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투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고위는 근거 없는 의혹이지만 당에 미칠 영향 등 정무적 판단에 따라 후보자 교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했던 박 전 사장에겐 기적 같은 일이지만 김 변호사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인데요. 원래 민주당은 부산 금정에 김 변호사를 단수로 공천을 했다가 행정상 착오를 이유로 경선 지역으로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반발보다 오히려 제대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했고 결국 승리의 공천을 따내고 내일 정식 후보 등록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투서 한 장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소희 기자, 통합당은 앞선 리포트에서 봤듯이 부산 금정을 포함한 4곳의 공천을 철회하면서 네. 황교안 대표가 당원 당규에 따랐다고요? 네, 그 당규에 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당규 30조 3항에 기재돼 있습니다. 네. 후보자가 확정이 됐더라도 이 현저한 하자가 있으면 최고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석영 공관위원장 이 직무대행은 현저한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려운 후보인데도 최고위가 이 당규를 확대 해석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어쨌든 공천이 무효화가 됐는데 당장 내일이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이 4곳을 두고 재심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공관위가 이 최고위 결정에 반발하면서 사실 좀 초강수를 들 수도 있었거든요. 뭐 전원 사퇴라든지요. 이런 경우에는 이 4곳이 무공천 지역으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당장 내일이 후보자 등록일이기 때문에 공관위가 좀 무리하게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후보자 재추천을 하기로 입장을 굳힌 것 같습니다. 조금 전 5시부터 논의에 들어갔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촉박한 시간을 감안해서 공관위는 이 4곳에 경선 탈락한 후보나 이 기존 명단에서 아쉽게 공천이 배제된 후보를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떤 방식은 결정이 되겠군요. 통합당 소식 좀 더 보죠. 그 통합당의 지도부가 지금 선관위 경찰청 잇따라 항의 방문했습니다. 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나요? 네, 이 통합당 주요 인사들이 선거 운동을 좀 방해받고 있다는 예. 네, 그런 이유인데 또 선관위가 나서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항의 방문한 겁니다. 이번 주 초에 이 광진을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었는데요. 아하. 이유인즉슨 이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의 학생들로부터 열흘 가까이 선거운동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진련이라고 했던 그 조직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단체로부터 마찬가지로 나경원 후보나 황교안 대표, 김진태 후보도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통합당은 이런 상황을 선관위나 경찰이 좀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선관위가 집권 여당 편이냐, 이번 선거가 관권 선거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 지도부가 오늘 오세훈 후보를 앞세워서 직접 거센 항의를 했는데요. 선관위는 일단 대진연을 현장에서 제지해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선관위는 정치권이 먼저 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거세게 맞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왜 이렇게 선거를 제대로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인지, 선관위가 무슨 행정기구입니까? 그리고 소극적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해 세력에게 선거법 위반을 고지해왔다는 입장이네요. 그런데 왜 하필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노리는 겁니까? 네, 일단 이 불법 낙선 운동을 조금 눈에 띄게 하면서 이 거물급 후보들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대진연은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북한 김정은을 칭송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었고, 그랬죠, 예.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란에 반발하면서 미 대사관절을 담장 넘어가고 있고. 월담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통합당 후보를 방해한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올 초에도 이 대진연은 나 후보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나 후보가 이 단체 행사를 크게 비판하면서 좀 타겟이 됐다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 대진연뿐만 아니라 민중당 당원과 조국 수호 연대도 선거 방해 세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진보 단체들은 민주당이나 통합당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일단 각축전이 예상되는 지역구를 타겟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 후보가 출마하는 광진을은요, 이 민주당에서 고민정 전 대변인이 출마하는 지역으로 그렇죠,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히고요. 또 나 후보의 동작을도 민주당이 이수진 전 판사를 전략 공천하면서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단체 선거 방해에 맞선 통합당은 별도 TF까지 구성을 해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주요 지역 이른바 격전지가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이번에도 민생당 얘기를 좀 해보죠. 막판에 당내 갈등이 제기되면서 정말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건지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선대위 출범은 오늘 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곳곳에 파열음을 뒤로 하고 일단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요. 김정화 공동대표, 장정숙 원내대표, 김종배 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총선을 3주 앞두고 이 선대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갈 길이 바쁜데요. 현재 지역구 공천 77명을 확정하고 비례대표 면접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네, 어제까지 정동영 의원이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탈당 의사까지 표명했는데 일단은 네. 그러면 이번 선거는 민생당으로 치르겠다는 거죠? 네, 오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내일이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 의원은 이 출마와는 별개로 사실상 합당은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입장을 거듭 오늘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에 남아서 이 반호남, 반개혁 세력과 싸우겠다는 건데요. 이런 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계 김정화 공동대표는 계속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호남, 반개혁은 사실 왜곡이라면서 정 의원이 당을 떠나더라도 말은 바로 하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연일 갈등이 분출되는 가운데 오늘 민주평화당계 김광수 의원은 민생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하군요. 네, 이슈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현, 이소희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당정청은 당분간 모든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크고 작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업 구호 긴급자금 100조 원 지원이 4월부터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개미 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공매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는 주식거래 시 결제 불이행의 우려가 있고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부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예외 조항을 이용해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서류와 기탁금을 내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다음 달부터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오늘의 정책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25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이 앞다퉈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조 씨가 고교 시절부터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야 모두 N번방 유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 씨는 최근까지도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정계에 연이 닿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여야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 씨가 당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조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지지자였다는 제보가 있어서 통합당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는데요. 통합당 관계자는 확인한 결과 조 씨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당과의 연결고리는 없다며 그가 과거에 쓴 인터넷 글 때문에 당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 씨가 좌파다라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대학 시절 세월호 사건을 취재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은 민주당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여야 모두 이번 사건과 엮이면 곤란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N번방 유탄 걱정이 아니라 관련된 법들을 상세하게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영입을 다시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전 대표 통합당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은 100분의 1이라고 밝혔는데요. 100분의 1, 1%라는 일말의 변수는 남아있다는 뜻일까요? 황교안 대표, 한 차례 무산된 김종인 카드가 다시 검토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무산된 바 없다. 논의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력이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박형준 공동선대대책위원장도 오늘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종인 영입에 대해서 의논 중이라며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종인 전 대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통합당 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100분의 1이라고 말했는데요. 김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 선대위 합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100분의 1, 즉 1%라는 일말의 변수는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카드가 불발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다시 영입설에 불씨를 피우고 있는 통합당. 경제 민주화의 상징이자 중도층을 끌어올 열쇠로 김 전 대표를 놓칠 수 없는 카드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과연 김종인 전 대표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사무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쪽지와 계란이 투척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날계란 투척을 받은 선거 사무실의 풍경과 이를 치우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증오의 정치에 맞서서 통합의 정치를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어제 저녁 9시 반쯤 어둠을 틈타서 누군가 선거 사무실에 계란을 투척했고 사무실 현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쪽지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대구에서 치르는 네 번째 선거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늦은 밤에 그것도 사람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계란을 던진 거는 폭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2달 이상을 두려움과 긴장에 쌓여 있는데 그런 대구에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이 민심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를 크게 벌이지는 않겠다. 저까지 흥분해 대구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대신 앞으로 계란을 던지려거든 비겁하게 한밤중에 던지지 말고 자신에게 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과 대구 수성갑에서 맞붙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계란을 던진 것은 분명한 폭력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지 의원은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구 수성갑은요, 총선 최대 격전지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현역 의원이자 4선 중진 의원들이 맞대결을 펼치는 이번 수성갑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텔레그램 N번방 정말 이제 정치권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또 여야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과방에서는 전체 일을 열어서 이제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응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까지 그럼 과연 정치권은 뭐 하고 있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봅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거는요 정말 그 인류 보편적 가치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모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성착취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뻔뻔하게 서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과하는 것도 보십시오. 사과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조주빈이라는 사람의 그 태도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답답했고요. 정치권이 대체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은요. 성폭력, 성범죄 관련해서 형량이 낮다라고 지적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국회가 그런 일을 못해서 이런 일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비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의 책임, 정치권의 책임도 얘기하는데 사건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분노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진봉 교수께서요. 네, 장성철 소장. 천인공노할 일이죠. 악마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저는 국회에 좀 한정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국회 입법 논의를 좀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야가 지금 치열하게 각자 당에서 개별 의원이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각 당에서 먼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성범죄는 불관여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과 저는 입법 논의에 두 가지 사항을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무조건 환수를 한다라는 것. 이번에도 이런 범죄가 벌어진 것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 좀 벌고 한 1, 2년 정도 살고 나오면 나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어 라는 유혹에 상당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좀 미비하거든요. 그 규정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전두환 재산 환수 관련할 때 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상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이용된 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 이것도 좀 보완을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악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법 과정 주문했는데요. 사실 이 관련해 가지고 국회 지금 이제 국민동의 청원 1호가 이 관련됐단 말이죠. 그런데 워낙 시간이 짧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안 중에서 법과 관련된 법사에 넘어간 것만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통과돼 버려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논의들이 있어서 국민적인 분노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라고 좀 어떠한 사진을 합성한 것에 대해서
저거 뭐 예술 작품이야, 어린애들은 다 그래, 이런 식의 논의를 법사위원들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진정성 있게 이번에는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관련 3법을 제안해서 이번에 국회 통과시키게 됐는데, 뭐 지금 발의한 사람들도 한 분들도 일단 선거가 걸려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지금 5월 달에 하겠다라는 것인데, 차츰 놓쳐볼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요, 어느 정도 좀 전문가 공청회도 좀 거치고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야 돼요. 무작정 이렇게 여론재판 형식으로 가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예. 좀 심도 있게 백년 대계를 보고 정확하고 신속한 그런 법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법 관련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총선 끝나고 나면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4월부터 5월까지 하겠다는 건데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네.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지는 좀 미지수다. 그러나 국민들의 원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넘어갔다가는 뭐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비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총선은 총선이고 물론 뭐 출마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열심히 총선에 뛰어야 되지만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20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이 지금 공개하라고 나서는 이 마당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또 그냥 넘어가서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없는 일처럼 돼버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이번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최 교수님. 오늘 결국 조주빈 씨가 포토라인에 섰죠. 그렇습니다. 이번 포토라인으로 통합당이 정부와 여당을 또 견제하고 나섰는데 조국 장관 시절에 공개 소환 폐지에 따라서 이제 N번방 용의자 포토라인 세우기가 좀 어려워졌다. 포토라인 공개 금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입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분명히 아시잖아요. 성폭력 관련해서 범죄자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주빈 관련해서 문제는 안 돼요, 사실. 왜냐하면 성폭행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사람은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예를 들면 이렇게 조사로 나오는 사람이나 정치인들의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차원, 인권 침해를 보호하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 부분은 뭐 충분히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컨대 뭐 전직 대통령이든 아니면 고위 공직자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무작정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개되는 것은 일정 부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래 법에 보면 신상 공개나 아니면 포토라인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허용할 것이고 어떤 부분을 허용 안 할 것이 하는 부분을 규칙을 정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25조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신상 공개는 포토라인 공개도 포함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는 생각해요, 저는. 예. 최진봉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덧붙일 말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인권보호 수사 규칙 그리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칙 이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왜 하필 이런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 조국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비판이지 야당도 이러한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나갈 방향이라고 그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조국 장관은 본인 사건 이후부터 적용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혜택은 그때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재검토 촉구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관련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은 여기 취해가지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뭐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개별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후보 막판에 급하게 추가 공모돼가지고 발표했다. 너무 번개불에 뭐한가인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비판을 해야겠습니다. 번개불에 한 거 맞습니다.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정말 검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4개 당이 들어오려고 했던 2개 당은 나가고 2개 당만 들어왔잖아요. 그 2개 당도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해서 전직 대표들이 들어오셔서 또 후보가 되셨고 이런 형태로 비례대표가 운영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보세요. 하루 이틀 만에 사람들이 선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갑자기 들어왔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실리를 취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당에서 인재 영입 형태로 왔던 분들은 그래서 언론의 검증 논란이 계속 됐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을 거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지금 앞에 10명 있잖아요. 앞번호 10명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 당에서 온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치고 그 사이에 8명은 사실은 이제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이 검증이라는 표현을 제가 무슨 뭐 윤리적 도덕적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이분이 정말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건 분명히 졸속으로 한 거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부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공천 과정과 또 면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잘못됐죠. 여기에 계신 지원한 분들도 잘못됐고 그러한 분들을 선정하고 추천한 분들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야.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주장했던 분이 여기 신청을 했어요.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방송 출연도 예정돼 있고 우리 공공의료에 대해서 그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했던 분이 아침에 갑자기 연락받고 갑자기 추가 공모 띄워가지고 다시 그냥 이렇게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을 1번을 줬고. 그거 사실로 확인된 겁니까?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당리당략 그리고 당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와 제도가 아니죠. 집권 여당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더불어시민당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당은 좀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네, 민주당이 시민당에 보낼 3명의 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 장 소장님, 앞으로 추가 파견 규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첫 번째 칸에 되냐, 두 번째 칸에 되냐 순위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나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들은 그냥 앞번호에 있으면 알아서 찾아서 전체적인 앞번호. 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1번이니까 더불어시민당은 1번에 칸에 위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명 이상을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아름답게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분들에게 자, 우리 좀 비례당에 가서 의석수 좀 채워줘. 그런 것은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모욕감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한 분은 없어도 나는 가지 않아. 나는 왜 가? 내가 왜 가? 이런 식의 불쾌감을 표현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요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민주당 지도부는 파견 규모를 7명 이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6분은 이미 그러니까 허락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장 소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이거는 통합당, 민주당 둘 다 문제예요. 통합당은 뭐 원희철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통합당이 아니죠. 비례 한국당이죠. 한국당의 원희철 대표가 20몇 명까지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선호 소장 얘기했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미래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앞번호 가겠다고 또 앞번호뿐만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그 정당 보조금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20명 이상이 되면 교섭단체 되면 전체 50%를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돈이 상당한 440억 정도 되면 220억을 몇 명이 나누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20명 이상이 오게 되면 거기서 또 일부를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꼼수라고 누가 봐도 꼼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번호 가져가려는 것도 꼼수고 정당 지원비 더 많이 받아내려는 꼼수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행태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볼 때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행태 보면 누구든지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을 뭘로 보길래 대체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일부 의견이 일치한다 했는데 오늘 상당 부분이 의기투합하신 것 같네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옳은 얘기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고 저는 민주당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나 그 미래
통합당을 당신들 후보 꿔주겠어라고 하면서 고발했잖아요. 본인들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취하하시고 서로 이번에 그냥 어차피 만들어진 비례위성 정당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런 진흙탕 싸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비례정당인데 어떻게 개별 인물 평가가 가능하겠어요? 비례정당이요? 예. 아니 그 비례 후보에 대해서 집으로 다 선거 공보물을 다 보내주잖아요.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양력, 경력,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 그런 것을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아마 그래도 정당을 보고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채원 수장은 뭐 제가 이제 의견이 함께하지만 그래도 꼭 장채원 수장은 마지막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약간 결이 다르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확실하게 정리해 주네요. 열린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등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하는 배경 일부에 될 듯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지어는 참칭하지 말라 이런 용어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얘기했죠. 왜냐하면 지지층이 겹치는 거잖아요. 열린민주당, 민주당 지지층이 완벽하게 겹칠 수밖에 없어요. 중도를 끌어오기보다는 어쨌든 지지를 이미 갖고 있는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을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끝나면 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이 높다든가 같은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더 많은 표를 끌어오기 위한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서 표가 분산되면 이제 더불어시민당 쪽에 오는 표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표 계산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나 이건 총선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총선 국면에서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쏠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이탈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 쪽에 가 있는 분들의 이제 지지층은 거기에 더 많겠죠, 물론 그렇게 보이지만 또 일정 부분 실망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열린 그 민주당 쪽에 김우겸 이제 그 후보죠. 후보가 상위권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민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그만의 일정 부분 민주당에서 공천이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반감도 있다고 보여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 열린민주당 쪽에 지지하는 쪽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공천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비례대표 순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분,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일정 부분 열린민주당으로 가고 또 열린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총선이 끝나거나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본인은 표를 행사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일정 부분 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많이 갈 것 같아요. 아, 그 열린민주당 쪽으로요? 예, 왜냐면은요, 이분들이요, 선명성이 아주 더 강력해요. 더불어시민당보다, 와, 조국을 수호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수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센 분들이 많아요. 청와대 대변인, 그 다음에 또 뭐, 최광욱 공직기강 비서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이런 분들이 되게 상징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열린민주당을 더 선택을 할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한 여론조사에 보면 10% 이상 지지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손혜원 의원은 뭐 25%까지 잡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호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장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그러면은 민주당의 인재 영입의 형태로 가져가지고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에 공천 받았던 11번부터 뒤쪽 거기가 많이 피해를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결국에는 막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진보 좌파 쪽의 의석수는 총량은 똑같아요. 총량. 그래서 뭐 시너지는 있을 것 같습니까? 총량만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저는 총량만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정 부분 이익이 있을 거라고 봐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예, 왜냐하면 일단 그 더불어시민당 쪽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진보 지층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그 중도층이라고 하신 분이 막판에 어떤 진보냐 보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더불어시민당으로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선택 여지가 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는 비례대표 명단도 물론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당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한테 이익이 될 거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물론 이제 누가 실수를 많이 하냐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통합당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통합당이 김종인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려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100분의 1 가능성 100분의 이야기도 1. 했습니다. 네. 김 전 대표 영입을 다시 타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아하. 왜냐면은요, 황교안 대표가 그런 분들은 모셔야지 데려오는 게 아니라요.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황교안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인 선거 처음 치르고 처음 이런 총선 큰 선거판을 지휘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를 모셔오면은 결국에는 저분이 여러 가지로 실수를 덜 할 것이다. 선대위원장으로서 실수를 덜 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공격할 때 문재인 정권 측에 있는 분들이 되게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선거 지도부 역대 최약체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최약체라고 동의해요. 지금 말씀하신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은 저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본인 선거도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본인 선거도 지금의 추세만 말씀드리기 추세입니다. 추세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 총선판을 총괄하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본인이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만 그러면 김종인 대표를 전 위원장을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저는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미래한국당의 논란 끝에 비례대표 후보들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통합당이 영입한 인재들이 당선권 상위 순번에 포진을 했는데요. 친황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잘 보세요. 그 대표 물러났죠. 공관위원장 바꿨죠. 대표 물러나서 원희철 대표 간 다음에 공관위원장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황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거기 가서 공관위원 하세요. 최고위원도 하시고. 이러면 물론 겉으로는 절차상으로는 통합당이 한국당이 전혀 개입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통합당의 영향력이 황 대표의 영향력이 미래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비례대표도 그랬다가 지금 보세요. 네 군데 이거 경주나 뭐 경기 화성이나 경기 공항 과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뭐 공관위에서 한 거 최고위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공관위에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직권으로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럼 공관위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뭡니까 대체? 공관위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정권을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공관위원장 물러나고 지금 공관위원장 대리를 하고 있는 이석현 부위원장이었죠. 그 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최고위가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럼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관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행태가 결국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뭐 강압이다, 밀어붙이기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규상 있는 절차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당규 30조 상항에 의하면요. 후보자가 공관위에서 확정되었더라도 현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엔 최고위원회 의결로 무효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당원 당규상 하는 절차를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것을 황심이라든지 뭐 공천관리위원회를 무력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요. 어차피 공천의 최종 확정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합니다. 이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보니까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정했고 두 군데는 보니까 최고의 위임을 한 걸로 지금 정리했네요. 그러니까 공관위가 독립성을 가지라는 것은요.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총선에 승리를 하기 위한 최선의 후보를 뽑으라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그런 공관위원회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 지도부와 원만하게 조율된 정상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설명해 드립니다. 거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김수양도 얘기했듯이 현저한 하자가 있을 죄송합니다. 장 소장이 말씀한 현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요. 그러면 이 네 분에 대한 현저한 하자를 얘기해야 돼요. 지금까지 공개된 게 현저한 하자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공천에서 정말 후보가 되지 못할 만큼의 그만큼의 현저한 하자가 아직까지는 공개된 게 없어요. 그러면 절차상으로 맞을 수 있죠. 최고위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최고위가 공관위가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증거를 대야죠. 현저한 하자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대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제3당 관련 얘기를 한두 가지 좀 해보죠. 하나 이제 정의당을 보니까 청년 후보들이 모인 청년선거대책본부에서는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관련해가지고 확실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던 거 사과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요. 정의당은 정의가 없는 당이다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조국 후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정의당의 그 강력한 이념적인 지식인이었던 진중권 교수도 이것은 정말 아니다 하면서 탈당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의당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과연 조국과 그 가족분들이 했던 행동들이 공정하냐, 정의로운 것이냐, 그것이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그때 의구심을 받았거든요. 늦었지만 잘한 대응이다라고 보십니까? 정의당이 잘했다고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정의당이 그래도 양 거대 정당 사이에서 중심을 잘 지켜왔다라고 그동안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 스스로도 실망을 했었습니다. 정의당이 정의로움을 회복해야 이 정의당의 기본적인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있어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청년들에게 실망감 준 거 맞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시인했고요.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와 다르게 법적인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일인지 아닌지는 법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윤리적으로 봐서 이건 분명히 비판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의당의 관점에서 아마 그 심상정 대표나 이런 당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본 것 같고 지금 이제 얘기하신 분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거는 지탄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제3당 하나 얘기를 살펴보고 나서 짧게 마무리할 겁니다. 국민의당에서 이번에 그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여론조작 방지하기 위한 여론조작 근절 TF를 구성한다 밝혔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태를 뭔가 염두에 두고 지난번에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안철수 당시 후보가 피해를 봤다 이런 식의 지금 뭔가 함의한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근본적으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여론조작을 방지해 간 법 저는 찬성합니다.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것과 연관시켜 다시 그러면 예전에 뭐 드루킹 사건과 연관시켜서 얘기하기보다 이 자체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총선에서 여론조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짜뉴스 유포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이거를 꺼내들어 드루킹 사태와 또 연관시켜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작은요.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민주주의를 망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조작하려고 각 당에서 시도도 하지 말고요. 이렇게 여론조작하는 걸 감시하는 TF,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다 만들기 바랍니다. 다 만들기 바란다. 네. 자, 민주주의의 적이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짧게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비가 온 뒤 모레부터는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